안녕하세요. 저 행복한 노후와 웰다잉을 강의할 윤영배 강사입니다. 잠깐 저를 이렇게 강의하기에 앞서 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에 대해서 제가 누구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저는 웰다잉과 또 인권, 또 인성, 또 리더십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영배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현장에서 공직생활을 한 40년 이렇게 마치고 최종 그 서기관으로 이렇게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 은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두고 어떻게 남는 시간을 활용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찾다 보니 노인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저에게는 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하나하나 준비하여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은 한 60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조금 그 강의 듣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긴장을 푸는 몸동작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좀 앉아있기에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몸을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집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박수를 집중을 위한 박수 3번 한번 쳐보시죠. 시작. 짝짝짝. 다음은 양 어깨를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시작. 한번 양 어깨를 다 같이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에 얹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10가지 셀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다음 앞으로 어깨 펴기를 합니다. 어깨 펴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좀 몸이 풀리셨나요? 예, 다 같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웰다잉을 가기 전에 웰다잉 노래라고 해서 불의 명곡 네 박자를 개세한 송대관 씨의 노래인데요. 이거를 누가 부르느냐면 차지연 씨가 가사장삼을 입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과정인데요. 이 영상은 요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은 웰다잉이란 무엇인가 해서 웰다잉의 이해와 또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노후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적으로 살아서 노후 준비를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죽음과 장례 문화 또 죽음의 법률 등 다양하게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사를 시계를 놓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을까요? 시계에 비유해서 모래시계와 개종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래시계처럼 순식간에 부서지듯 살으면 될까요? 아니면 개종시계처럼 똑딱똑딱 차근차근 멋있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개종시계처럼 천천히 질서 있게 차곡차곡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을 누구나 갈망하는 바라는 일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개종시계처럼 멋있게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인생길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가 인생길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 시계와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연령대별로 우리가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0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취업하는 시기죠. 또 30대는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40대이고 그 다음에 50대는 내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60대는 정년퇴직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겠죠. 저처럼 제가 60 정년을 마치고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90대는 어떨까요?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고 영원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게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앞전에 연령대별로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유엔이 정한 평생 연령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 기준에 따라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해요. 유엔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민법상의 만 20세를 성년이라고 하죠. 성년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그럼 66세에서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모두 중년이 되겠죠. 우리 젊게 사는 우리 중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보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생 사계가 있습니다.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파란 그 파도가 몰아치는 파란 그 바닷가에서 또 해수욕장에서 빛이 파라솔을 끼고 휴양을 즐기고 가을에는 빨간 단풍이 지기 때문에 단풍놀이도 가고 또 겨울은 오두막집 또는 우리가 그 산사에서 화롯불을 켜고 뭐를 해요? 고구마를 켜먹던 그런 인생 사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계절과 같은 그런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술의 공수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축복 속에 태어나서 예쁜 배 안의 저고리 아니면 신생아복을 입히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수의를 준비를 해서 수의복을 입고 가족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와 또 갈 때와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간은 어떤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그래서 잠깐 우리 인간이 어떤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또 영혼 또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고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신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종교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합쳐져서 건강이라는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거는 육체와 정신이 합쳐져서 이렇게 건강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신한테도 좋고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것이 무슨 용어일까요? 그래서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우리도 오케이.
이런 긍정적인 오케이적인 사고를 갖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목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복덩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흥이 나죠. 그래서 웨일다잉 강의가 좀 죽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그 영탁이가 부른 복덩이라는 노래를 가끔 들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제가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웰다잉 이해가 있어요. 웰다잉이 그럼 뭐냐? 웰다잉은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좋은 죽음, 또 복된 죽음, 선종, 또 존엄사 등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웰다잉은 잘 죽어가는 것, 또 행복하게 죽어가는 것, 또 결국은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죽음은 지금 이 순간 또 이 삶을 충실히 하는 데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편안한 마무리를 하는 거와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누구나 바랄 것이며,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평화로운 안식을,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누구나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겠지요. 바람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죽음도 무엇과 연결되어요? 성공적인 삶과 노후 준비가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 보자고요. 노인의 삼고를 우리가 흔히 빈고, 병고, 고독고라고 그래요. 빈고는 뭐예요? 돈이 없어 가난해요. 병고, 늙으면 아파요. 고독고, 어디에 의지할 데 없어요. 무의고, 무의고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빈고, 병고, 고독고를 노인의 삼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수명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자신 있게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쩍 손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세대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기 위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그런 우리 산업화 세대에 잘 사는 나라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애국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산업화 세대에 열심히 살고 자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가족 부양은 위한 그런 부모님 봉양과 또 자신의 자식의 교육 등으로 나 자신의 노후 준비는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준비해올 여력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희생을 해가면서 부모 봉양, 자식의 교육 열심히 사는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출산, 아기를 안 낳습니다. 수명은 길어요. 고령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와서 이종철 박사가 논문을 쓴 거를 보시면 장수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논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노인 부양을 위해서 보통 1인당 노인 3명 내지 4명 정도를 이게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잘 사는 일과 잘 죽는 일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삼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보통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을 봐야 됩니다. 60세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러면 퇴직 후에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노인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일이 행복하게 늙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의 그런 어떤 분노라든지 해완이라든지 죄책감 등의 절망을 노년 초월성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 준비는 우리가 노인이 되어가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고독도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미흡한 현실에서 노후 문제는 앞으로 더 노령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만 사회 문제, 노후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나 민간이나 정부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해서 노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년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의 건강이라든지 긍정적인 대인 관계, 정신 기능 지력 유지라든지 종교 활동 또 사회 참여 활동 등 이런 재정 관리가 아주 필요한 시기가 이게 노후 성공적인 노후 준비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정책을 잘 써서 노인이 이 삼고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아주 그 좋은 노인복지 정책을 펴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게 죽음과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장례 문화에 대해서 죽음의 이해를 그럼 한번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죽음은 누구나 모든 인간이 운명인진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영원한 종말 또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요런 죽음의 개념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에 대한 준비와 타인의 죽음에도 도움이 되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갖고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가는 과정 5단계를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이게 키블러 로즈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어가는 단계를 부정과 고립, 분노, 또 타협 협상, 자기 자신과의 그런 협상 관계입니다. 우울과 상실감.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도 왜 나만 죽어야 돼? 막 분노하고 또 한참 지나면 그래요 이렇게 타협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수용을 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5단계를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그 학자가 키블러 로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죽음이 있습니다. 좋은 죽음이 5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적절한 수명, 적당히 살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아프고 살다가 가는 것, 누구나 바라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자손이나 배우자보다 먼저 죽는 것, 그리고 자손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죽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축복을 받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를 안 해도 바라는 그런 좋은 죽음이 5단계, 또 바라는 소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문화가 있어요. 장례 문화의 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간소하고 또 세속화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허례허식과 지나친 상업화, 고급화로 무의미한 낭비 요소가 이렇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망자보다 산자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그런 상술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망자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의식으로 간소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식 절차가 진행이 돼야 바람직한데, 어떤 과시의장으로 변질된 장례 문화가 이렇게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장례 문화 추세는 다양하게 하고 있죠. 화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또 수목장도 있습니다. 수목장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여기에 보시면 생전 장례식장도 있어요. 생전 장례식은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한테 문병을 하러 왔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생전에 이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별식을 합니다. 이별식, 생전 이별식,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가면서 이별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가는 생전 장례의식도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것이 많이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8월 15일 날 2018년 8월 15일 생전 장례식을 하는 과정을 조선일보에서도 나와 있었고 KBS도 이걸 방영을 해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생전 장례의식을 열어서 본인이 한 70명을 이렇게 초대를 해요. 병원으로 초대를 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본인이 이별식을 합니다. 이별식을 하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석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 이렇게 생전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과 법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죽음과 법률에 대해서 이슈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라매 병원 사건하고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죽음과 법률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은 97년도에 우리나라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이 보라매 병원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가서약서를 받고서 환자를 퇴원을 시켰는데 인공호흡기를 제거 후 5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의를 제기를 했느냐면 망자의 동생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심 그때만 해도 이 법률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살인죄, 2심에서도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 대법원은 담당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 적용을 해서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은 우리가 2008년도 11월에 서울 서부지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낸 첫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안락사를 처음 인정한 판례가 이게 이제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2월에 입원을 했는데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중환자실에서 있다 보니까 아드님들이 이걸 떼달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떼줍니다. 왜냐면 보람의 병원 사건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걸 함부로 생명을 이렇게 사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떼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그 존엄사를 이렇게 인정한 첫 판례가 이게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법률이 만들어진 사건에서 이게 뭐냐면은 죽음에도 무슨 법률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자기 결정권 연명의료 결정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래서 2016년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7년도 8월 4일 호스피스 법이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태동의 시기는 1997년 12월 4일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8년 2월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 이슈화가 돼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우리나라 최초의 존엄사가 인정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할머니 사건이.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어서 2018년 연명의료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명의료 결정은 그럼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을 하느냐? 이거는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고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쓰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써야 되는 것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이고, 또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암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작성이 가능한데 이거는 의사들 두 분이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주치의 의사와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전공한 의사 두 분이 이렇게 사인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 그 누가 해야 되느냐, 친족이 동의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연명의료 계획서와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요.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의향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다녀보니까 여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보급화돼 있고, 저도 또 다니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또 인식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는데, 연명의료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두 분이 전공의와 주치의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가족이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돌아다녀 보니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굉장히 홍보도 잘 돼 있고 또 말씀을 드리면 쉽게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리고, 제가 끝으로 뭐니 해도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만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끝에 인생 후반기는 진인사 대천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은 뭐냐, 진땀나게 운동하고,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는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는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요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하자는 의미로 제가 진인사 대천명으로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71세 할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때 가장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쁘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 잘 늙으면 됩니다. 늙을 때 잘 늙어야 돼요. 그러고 낙엽이 떨어질 때 두 종류가 있는데, 잘 물들어서 예쁜 단풍이 되기도 하고 쭈그러져 가랑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우리 여기 그 노인의 지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지금 이해가 잘 되셨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박수를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